첫 번째 주제가 이제 제가 이거 원래가 이제 홍범장은 1919년 12월 초로 이제 추정됩니다. 발표하신 유고문이고요. 거기다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보고 내용 자체만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내용이 너무 그래서 그 시기 발표된 시기하고 특히 그 임시정부 당시 이제 상해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그 대정 방침하고 관련했어요. 소국간도의 우리 한일 독립운동 단체를 러시아에 바로 인접해 있는 러시아 경우는 10여년 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10여년 내전 기간에 이제 출병하고 있어요. 좀 최대 많이 했던 7만 한 5천 명 정도 일본군이 그 시절에 출병하고 있어요. 그런 그 내외적인 상황 같은 것들이 같이 연관돼서 이 유공이 설명돼야 되지 그냥 유공 자체만 보게 되면 내용만 보면 이게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발표가 짧게 하려고 해서 질렀어요. 오늘 제가 이제 김대웅 박사께서 독립기념관에 오래 계셨고 그래서 이 독립기념관의 어떤 그 사례를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국내외의 소위 말하는 기념관 또는 기념공원 내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실 건데 김대웅 박사 그만 다른 게 한 주제로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이점에 하나의 배경으로 유고문 좀 설명해서 주제를 이렇게 대한독립군 유고문과 1912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원년 선포 주제를 잡았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을 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제목에 나오게 이제 뒤에 그 맨 뒤에 있는 이동희 당시 국무총리고요. 왼쪽 밑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도산환 장관의 노동부 출판했죠.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이 세 명을 이제 주로 오늘 얘기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분들인데 좀 사대문으로 소개했습니다. 저기 이제 지도입니다. 러시아 원동 및 완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을 여기 보시면은 이 서북간도 하고 한반도 북부, 함경도, 평안도 지역, 평안북도죠. 연해주 지역, 이제 암호루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범도 장군이 일종의 당시 활동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활동 공간에 대한 좀 넘어가네. 포인트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주로 그래서 이게 홍범도 장군이 사실은 이제 활동 지역을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홍범도 일지를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홍범도 장군이 그 이동한 해외로 나가신 이후에 거쳐간 지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말년을 보내셨던 카자흐스탄의 크즈로다까지 해서 연해주 지역에 비롯한 그 러시아 원동 지역,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치타 이런 지역, 그리고 저쪽 모스크바 또는 세인트페테르부르크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1919년, 1920년 그 상황이거든요. 1920. 어쨌든 여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주로 이 대한독립군을 결성하셔가지고 넘어오는 여기 스파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에 보면 여기 이제 흥계호, 이게 호수가 있는데 흥계호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홍범도 장군이 주로 활동을 하시고 운동에 전선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여기 솔밭 숲은 지역에 그 당어제골이라는 게 나옵니다. 홍범도 일지를 보면 당어제골. 다제골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어제골인데 그래도 우리말로 하면 신길동이라는 그 마을이고 최병진이라고 하는 우리 임성욱 박사께서 논문을 쓰셨는데 그 최병진이라는 분이 이제 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계시다가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이제 그 신길동 그 당어제골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이동희 선생이 이 독립전쟁 준비한 그 시기에도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주로 나름의 그 러시아 연해주, 중국하고 연해주의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그 국경지역이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독립군 또는 그 소위 말하면 러시아식으로는 빨치산이죠. 활동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 지역에서 결성을 해가지고 106명
어떤 옛날에 의병 출신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무기를 갖춰가지고 이 북한도로 넘어온 지역이죠. 북한 넘어오게 된 그 시기입니다. 요 지역이 그런 거고요. 흥계우력이 돼 있습니다만 또 이쪽은 넘어오죠. 그래서 이 봉오동, 그다음에 어떤 청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이 주로 이제 북한도, 우리가 보통 이 북한도 지역이고 이 두만강 건너편에 이 지역을 보통 지금 연변해라고 하는 지역이 이쪽에 이제 4개 현, 많으자면 4개 현, 또 뭐 5개, 동령현까지 하면 뭐 5개 현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이 이제 소위 1920년 항일 무장 투쟁의 이제 그 본 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쪽에 이제 서간도, 저기 백두산 압록강 유역 건너편은 이쪽에 평안도 건너편은 이제 여기 서간도, 또 여기 북간도 이렇게 보통 지역, 부르는 지역이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치르고 백두산에서 이제 그 서간도에서 온 그 이청천 김승빈이 이끄는 그 교성대 또는 의용대와 합병을 해가지고 합단을 해가지고 저는 이게 제2차 3단 합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여기서 청산리 전투 후에 이제 이쪽으로 밀산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만원을 거쳐가지고 이게 이제 쭉 여기 이만이 나오죠. 이만을 거쳐서 쭉 기차를 타고서 하바롭스크, 그다음에 이쪽 여러 유명한 우리 홍범도 흉상 그 철거 논란에서 큰 이슈가 됐던 그 자유시 스바보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여기 있답니다. 그래서 블라고베센스크라는 건 여기 이제 이 아무르 주의 이제 주도죠, 주도. 그래서 자유시 블라고베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올 얘기는 그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 좀 아래 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맥락,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시정부의 동향, 그리고 임시정부의 1919년, 20년에 어떤 그 대정방침, 소위 이제 시정방침이라죠. 그거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 쪽에서는 그 1919년 12월이면 1919년 11년에 그 옴스크라고 하는 그 시베리아 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혁명 백이파 정권의 그 꼴차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반이었던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점차적으로 이 혁명 세력이, 러시아 혁명 세력이 소위 동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 이 원동 지역까지 이제 해방이 되는 시기이고, 이제 1920년 초 1월 말 되면은 이제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혁명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겁니다. 일본군은 사실은 이 지역이 아직까지는 이쪽 연해준 남부 지역에 주로 이 스파스크라는 지역이 있죠. 이 스파스크에 하고 이마나 요 중간 지대를 소위 중립지대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원동공화국이라는 것이 생깁니다만, 원동공화국 완충 바파 스테이트로 만드는 원동공화국이 이제 주로 이 극동 러시아 원동이 전체를 영역으로 하는 지역인데, 이 바로 그 원동공화국하고 일본 그 시베리아 출병군 침략군이죠. 침략군과 이거 협약, 또 백이파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중립지대로 오고, 이 남쪽 연해준 남쪽 지역은 백이파하고 일본군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죠. 영향을 끼치는 거고, 주로 이 산악지대나 이런 지역에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대나 이쪽에 산악지대 시오텐 알렌이라고 하는 산맥의 이쪽 지금 빨치산스크로 불리는 지역에서는 주로 우리 한인들이나 러시아의 빨치산 부대들이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일본군하고 백이파들이 이게 소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산리 전투를 치르고 이 밀산에서 건너간 이유가, 이쪽 이만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쪽은 일본군하고 백이파가 장악하기도 이쪽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국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북상을 해가지고 이만에서 밀산 지역에서 이만을 넘어가지고 이 자유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홍문도 부대 이쪽에 이제 이 밀산에서 제가 제3차 3단 연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세 무장단체가 합쳐가지고 이제 말하면 그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명칭 하에서 이만으로 넘어가서 이만에서 이 자유시까지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대충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1919년, 1920년의 상황,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지 이제 이 홍범도 장군이 선포했던 그 유고문이 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고문이 지금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2가지 자료상에 있는 건데, 이제 발표된 게 여기 하나는 노령주둔 대한독립군 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입니다. 원래 처음에 홍범도 부대가 발표해서 배포한 그게 이게 이제 노령주둔 대한독립군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독립군 의용대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서로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령주둔 대한독립군 대장 참모 박경철 이병철 이렇게 돼요. 참모로 되어 있고, 대한독립군 의용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독립군 의용대장 홍범도 대원 박경철 이병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독립신문에 게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역에서 배포된 거는 이거죠. 노령주둔 대한독립군 대장이고, 요거 독립신문에 실린 거는 임시정부에서 이제 이 독립신문에다가 이걸 이제 게재를 한 거죠. 이 원문을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다른데, 이제 요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이제 명의가 조금씩 다르죠. 여기는 노령주둔 대한독립군 대장이고, 두 번째 거는 대한독립군 의용대장이죠. 한 달 정도의 차이에 좀 명의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홍범도는 물론 홍범도 장군은 대장이지만 여기는 참모로 돼 있고, 여기 그러니까 동원에서 대원으로 돼 있습니다. 동원. 그러니까 그 의용대의 대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내용은 완전히 완벽하게 내용을 일치합니다. 북한문 혼용으로 되는 거는 내용은 거의 일치를 하는 거죠. 다만 명의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시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근데 요게 이제 노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독립군의 출진이 시작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푼 지역. 지금 이제 라즈돌린노의 지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 수이푼강이죠. 그 유역의 그 산악지대에 있는 그 최병준 선생이 그 집이 그 근처죠. 그 신길동이라고 우리말로 얘기하고, 당시에 당호제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언덕이라고 하는 앵덕이라는 지역에서 106명, 과거의 의병 출신들을, 동지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106명이 처음으로 이제 출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노령주둔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노령에서 대한독립군이 결성이 된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의용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여기서 말하는데, 홍범도 부대가 이제 그 처음에 106명이 시작됐지만 이제 북한도로 넘어와서부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넘어와서는 이 허근이라든가 또 이병철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한말에 의병운동을 했던 분들, 이분들을 이제 연해주에 있던 그 의병들뿐만 아니라 북한도 지역에 와 있는 과거의 의병 출신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군대를 좀 더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천고라고 하는 신채호 선생님 관계했던 저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의용단위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범도 부대는 허재욱이죠. 허근 등과 과거 의병들을 규합해서 의용단위 불렀다. 그래서 그 의용이라는, 그러니까 의병이라는 문제하고 의용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군이랑 같은 거예요. 당시에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이제 보통 구별해서 얘기하지만은 한만의 의병 이것이 독립군도 마찬가지로 독립군도 러시아에서 당신이 뭘 했냐면 의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은 의병이에요, 의용병입니다. 그 구별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뜻 자체가 러시아 말로 하면 빨치산스가 되는 거예요. 빨치산이 되는 거죠. 다 같은 거예요. 자발적인 군대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그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관군이 아는 군대를 다 이렇게 의용군, 의병, 독립군도 마찬가지죠. 독립군도 성격상 의병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혼돈을 이용하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여기에 반영된 거다. 이게 독립군이라고 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거지만은 그 의용이라는 것이 반영된 거다. 그리고 이제 참모대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누구냐면은 박경철, 이병철은, 이 박경철은 이 김규면 선생이 남긴 그 해상록이 있습니다. 비명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회에서, 이제 국민회는 그 북한도 지역의 가장 강력한 그 최대의 그 기독교 계통의 그 단체입니다. 한인 자치단체죠. 그래서 그 이동희 선생이 1910년 이후부터 이 상당히 그 양성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이동희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최대의 단체입니다. 국민회에서, 그래서 이동희 선생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서 저기 하면서, 그 이제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홍범도, 노령에서 조직된 홍범도 부대가 북한도로 왔을 경우에 전적으로 인적인 차원에서나 물적인 차원을 지원해주라. 국민에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국민회. 그래서 국민회에서는 별도의 군대를 만들지 않고 홍범도 부대를 일종의 군사단체로, 무장단체로 지원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회 군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국민회, 그 당시는
경호, 경찰 이런 차원이지 국민회가 자체의 군대, 별도의 독립된 군대, 소위 대한국민군이라는 걸 만든 거는 봉오동 전투를 지난 2개월 후인 1920년 8월 달에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회는 자체의 무장단체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홍범도 부대가 그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경철은 바로 그 국민회에서 말하면 이 박경철이라는 분도 상당히 그 인텔리죠. 인텔리. 1910년 북간도 지역의 그 교육을 담당했던 그 교사 출신입니다. 그 명동학교, 여러분 잘 아시는 명동학교에서 교사했던 분인데, 이거 인텔리죠. 이게 수학 전문을 했던 분인데, 이분을 이제 참모장으로 국민회에서 특별히 해서 지정해서 파견한 분입니다. 그렇죠? 국민회가 전적으로 이제 홍문도 부대를 도우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병철은 아까 이제 그 연합을 했던 과거 그러니까 한말의 함경도에서 의병을 같이 했던 허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안 알려진 분인데 우리가 이제 홍범도의 그의 동지들을 이렇게 다룰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허근 이병철 선생을 그 전북대학교 윤상원 교수가 이게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 허근 허재욱 아마 이게 한말의 그 직함이 아마 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별명이 허영장 이렇게 불렀던 분인데 거기서 이 이병철이라는 분이 나이가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홍범도 대한독립군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홍범도를 이제 좌우해서 이제 참모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요게 이제 그 배포됐던 원문입니다. 이게 노령주둔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 참모 박경철 이병철입니다. 1919년 12월 초순 북간도 지역에 배포됐다. 여러분 이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게 북한문으로 된 거고요. 북한문 혼용문으로 된 거고. 그래서 뭐 총 대한민국 원년 12월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에는 임시정부의 연호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노령주둔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 그다음에 참모 박경채 이병철 이렇게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아주 공식 문서죠. 이 원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신문에 연재된 거죠. 이거 1월 13일자 3면에 유고문이 실린 건데 조금 명의가 좀 달라졌죠. 뒤에 보시면은 대한민국 원년 12월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일자가 표시가 안 돼 있고 거기 대한독립군 의용대장 홍범도 동원 대원이었던 뜻이죠. 같은 대원 박경철 이병철 이렇게 되죠. 자,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식은 말씀드린 대로 19년 12월 초가 되고 배포 지역은 북한도 이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제 이게 좀 상당히 누구를 대상하라는 거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독립군을 빙자해서 동포들 한인 동포들로부터 이게 모금하는 거를 아주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홍범도의 입장에서 보면 홍범도 부대 입장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뭐 모금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 쭉 나왔죠. 무례배가 시세를 타고 뭐 이렇게 쭉 인장을 뭐 위조로 해가지고 쫙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군이라고 하는 명칭을 함부로 쓰지 말고 또는 이게 임시정부의 그 권위를 함부로 쓰지 말고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포들로부터 이게 뭐랄까 갈취하는 독립자금이라고 하는 명칭하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 홍범도 부대에 신고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 그 보호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 막겠다는 뜻이죠. 그 두 번째는 이게 이겁니다. 이게 항일 무장 투쟁 노선을 분명하게 천명을 한 겁니다. 이제 임시정부의 노선을 그대로 반영한 건데요. 그동안에 임시정부가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6월 달에 파리 강화에까지 주로 임시정부 그 이후에 11월 3일은 소위 말하는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질까지는 주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독립을 추구를 했습니다. 파리 강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한 거죠. 파리 강화에서 미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일본의 압력을 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내에 한국의 독립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얻을 수 있다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파리 강화회를 겨냥한 만세 시험입니다. 독립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세 판단을 잘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너무 과신을 한 거죠. 미국의 또 힘에 대한 과신. 미국과 일본이나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같은 연합국으로서 승전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승전국의 일원인 일본을 상대로 해서 특히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한국의 독립을 허용해 줄 거라고 하는 지극히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독립선언을 한 것이고 만세 시위를 한 것이고 임시정부도 그것에 그런 전망하에서 외교 쪽을 중심으로 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19년 11월 달 3일 날 그 소위 국무총리 이동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총장들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통합임시정부죠. 그 통합임시정부는 명확하게 그런 노선이 잘못됐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 경우에 그 대한독립군도 분명하게 유검에서 한일 무장투쟁 노선을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인들을 주장하는 평화적 시만세운동 방식이나 파리 강화회나 국제연맹에서의 유의적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무장투쟁에 의해서만이 독립 달성이 가능하다는 그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이거는 외교적 만세 시운동이나 그 외교적 활동이나 만세 평화쟁이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독립의 의지라든가 독립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이거를 과시 알리는 거에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백한 자주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어떤 그거를 확립화, 그걸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얻는 순간에 무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건. 그런 것을 청명한 겁니다. 홍범도 장군이 임시정부의 노선을 철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물론 홍범도 장군 자체가 이제 무장투쟁 노선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시정부의 최고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한이라고 명칭도 그겁니다만은 여기서 군국대사를 주모하는 상해 임시정부의 광명정대한 선전포고를 기다려서 독립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와의 이 유고문이라는 것은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 유고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임시정부의 그 노선, 새로운 방침에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독립군은 명칭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일반화되어 있죠. 독립군이라는 게 일반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8월 달에 개봉 예정인 그 영화, 다큐멘터리도 독립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부는 독립군 광복군이 되어 있으면 독립군이라는 거는 이 1919년 20년 당시에는 홍범도 장군의 부대를 가르치는 명칭이었습니다.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 하면 홍범도 부대의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무장단체가 아니고 홍범도 장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범도를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유고문에서도 대한독립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이제 대한독립군이 명칭의 유래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고 이 대한독립군이 그래서 이 1919년 20년 청산전투까지는 이 홍범도 장군의 부대를 가르치는 그런 고위 명사이면서 좀 일반적인 명사처럼 쓰여졌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명사로 확립된 거는 이 밀산에서 이마를 넘어가기 전에 소위 3단 연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홍범도 부대하고 서로군정서에 오는 이청천 김승빈 부대는 이 백두산에서 청산 전투 이후에 그 광복단이라고 하는 단체와 합쳐가지고 3단에서 대한의용군이라는 걸 만났습니다. 대한의용군.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제2차 3단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 3단 연합에서 대한의용군하고 해서 두 단체가 합쳐졌잖아요. 홍범대 대한독립군하고 서로군정서 이청천 장군, 그 김승빈 장군의 어떤 서로군정서하고 이제 합쳐진 거지만 어쨌든 밀산에서 북만주의 밀산에서 먼저 와 있던 그 북로군정서의 그 김자진과 서일 선생과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합쳐져 가지고 이 3단이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명칭을 뭐로 하냐면은 대한독립군이라 쓰는 거예요. 대한독립군. 그래서 그 이중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쓴 것 때문에는 아주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대한독립군이라는 명칭이 우리 통합된 군대의 명칭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이중실이라고 하는 이 대한독립군의 그 뭐냐면 통신부 원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이라는 것이 일반 명칭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3단 밀산에서의 3단 연합입니다. 그 홍범도 부대를 특정해서 가르쳤던 명칭인 대한독립군이 좀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냐면 항일 무장투쟁을 하는 단체들의 어떤 일반 명칭이 된 것이죠.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제 해석입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대한독립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 대장 또는 대한독립군 의용대장이라는 명칭을 그 유고문에 썼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첫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이 상임시정부가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지면 그 이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러시아의 그 자치기관이었던 거죠. 전로 한족 중앙총회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전에 서간도, 북간도, 그리고 국내 대표들이 참여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혁명단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임시정부적인 조직이 대한국민의회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7일 날 독립선언을 하면서 만세 시위를 하면서 이 대한국민의 조직을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선전부장이 누구냐면 이동입니다. 이 선전부라는 게 프로파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부서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군무부로 이제 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만, 거기에서 그 이동희 선생이 거기 부장인데, 거기에서 이 다제골, 아까 했던 추풍 다제골에 그 최병준 선생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그 추풍의 그 다제골, 그 시대에서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사관을 교육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훈련했는데, 거기에 홍범도 씨의 부하와 황병길, 이병순, 최경천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온 군인들을 합동해가지고 대호를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은 이용씨고, 접재원은 최병준, 최창전, 황원호. 그 다음에 군자금 모집에는 오지혁, 박분천이고, 주계, 그러니까 책략을 싸는 그 전략 전술을 싸는 그 주계는 김립하고 이중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한국민회에서 바로 이 독립군부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선전부, 대한국민회의 선전부장이었던 이동희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군 정부를 만듭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독립군 정부를 만들어요. 이동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태 선생이 1960년대에 홍범도장을 소설 썼던 그 고려인 작가인 그 김세일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홍범도는 해삼에서, 여기 좀 잘못했어요. 해삼이란 블라디보스토크죠.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미 비밀로 조직되어 있던 조선인 군정부, 이게 소련 시대 때 쓴 거니까 조선이라는 말 쓴 거죠. 한국이란, 대한이라는 걸 쓰지 않고. 군정부장으로 이동희, 부원으로 이용, 장기용 이렇게 된 군정부를 조직을 했는데, 홍범도를 조선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북간도로 가서 독립군을 지휘하는 통지서를 보냈다는 거죠. 홍범도 장군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독립군, 이게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하면 여기서 명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편지가 요게 이제 독립기념관에 이제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해당 부분만 이제 탈취해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919년 말, 8월 말, 9월 초에 여러분 간도 15만 사건 아시죠? 간도 15만 사건의 주역인 그 최봉설, 원래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 사건 후에 최계립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만은 이 솔밥관에 추풍 다홍어제골 최병준 선생 집에 머물고 있던 홍범도를 방문합니다. 이때는 홍범도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최기립 선생이 그 해고록에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별것 없이 혼자라도 별것 없이 심심하게 막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혼자라도 그냥 아무런 것 없이 혼자라도 북하마탕에 가십시다. 우리 간도 청년들이 모두 담당할 터이니 근심 마십시오. 군인들이며 총이며 피복이며 모두 근심 말고 선생이 오기만 하면 조선독립은 다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옆에 사진 있는 이 앉아 있는 사람이 최봉설 선생이고 뒤에서 이인국정 선생인데, 이 두 분이 요 사진을 찍은 겁니다. 기념사진입니다. 1919년 9월에 임국정이와 최계립이 이때 나이가 23살이었는데 세 번째로 해삼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폭탄, 이게 수리탄이죠. 그다음에 단총을 준비해가지고 간도 15만 사건을 하려고 해삼이 동령, 이 블라디보스토크 금강만의 이 동쪽입니다. 동령 바다에서 밤에 폭발도 연습하고 이렇게 준비 다 되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갑니다. 그래서 중국 가기 전에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재미있죠? 이 최병준 선생이 이때는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기 시간이 없습니다만 최병준 선생이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홍범도의 둘째 아들들 홍영환과 자기 아들 최창식이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만, 어떻든 살아 계실 때에 그 집에 이제 이 최기립 선생, 이 15만 원 사건 주역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홍범도 장군이 거기 머물고 계셨는데, 홍범도 장군 보고서 그냥 몸만 오시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홍범도 장군에게 용정의 일본 은행을 털 것을 약속을 했다. 돈 15만 원 이걸 탈취를 해가지고 이거 갖고 군자금을 쓰겠다는 거죠. 준비된 것들인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세 번째는 독립전쟁의 확산. 이게 이제 독립전쟁이 어떻게 이제 일반화되냐 이런 문제죠. 첫 번째는 국제정세의 변화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19년 6월 이후에 독립 달성의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리 강화에서는 그게 좌절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리 강화에서 결의가 됐던 국제연맹의 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10월 달에 원래 개최돼가지고 여러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것이 국제연맹이 연기가 돼요. 연기돼가지고 이게 이제 논의가 이제 늦었다는, 조선의 독립 문제가 연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정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베리아하고 러시아 원동 지역에서 시베리아 내전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때 서쪽에서부터 그 옴스크 쪽에서 시베리아, 그러니까 서부 시베리아, 중부 시베리아 쪽에서 러시아 혁명의 생이들에게 득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력을 해가지고 이제 배기파들을 쭉 동쪽으로 밀어가면서 결국 당시에 옴스크에 있던 콜차크 정부의 콜차크 최고 집정관이었던 콜차크가 이제 피해가지고 이르쿠츠크로 이렇게 와가지고 도피해가지고 이르쿠츠크에서 2월 5일날 처형당하는 겁니다. 이게 배기파 정권이 몰락하는 거죠. 1917년 10월 혁명, 1918년 8월 이후에 시작됐던 시베리아 내전 시기 동안에 중앙의 혁명 정부에 반대해서 싸웠던 그 소위 반혁명 세력, 그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베리아나 그 러시아 원동 지역의 각지에 있었던 배기파들이 이제 차례차례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1901월 31일 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정권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로자노프 정권입니다. 그때 이제 15만 사건 주적들이 1월 30일 날 다 잡혀가지고 일본 아까 소개했던 그 분들의 주역들이 4분이 잡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과 러시아 원동 지역에서 혁명적인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독립군하고 연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 일본군이 철수하게 되고 또 이 러시아 혁명의 그 열기가 만주뿐만 아니라 한반도로 거쳐가지고 일본 본토로 가게 되면은 일본의 어떤 큰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우리 독립군의 입장에서는 임시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미일 간의 갈등 고조입니다. 이 미일과 시베리아 출병해서 미군이 한 5천 명 정도 가죠. 미군이. 그리고 일본이 한 7만 5천 명, 7만 2천 명 이렇게 잡게 시기마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시베리아 출병에서의 두 정부가 미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차이에서 그것이 되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8년에 이제 1차 세계 끝나면서 일본이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면서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군사력이 팽창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을 견제할 필요가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게 19년, 20년 가서 미일 간의 갈등이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이 미일 전쟁론까지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독립신문에도 아주 이 보도가 엄청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독립전쟁론이 활성될 수 있고 급진적인 방식의 독립 정치 방식이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통합상임위정 출범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진적인 무장투쟁론자인 이동희가 국무총리 심하는 겁니다. 이 서북간도 지역에 연해 지역에 큰 영향을 갖고 있는 이동희가 국무총리에 침하면서 대통령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통합 임시가 1919년 11월 3일 날 출범해야 되는 거. 그 두 번째는 이 임시정부가 국무회의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 취임한 이후에 거기서 여러 차례 회의에서 이 독립전쟁론을 최고의 독립전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 임정 대정방침을 만들어요. 12월 초에 가게 되면은 임시정부가 이 시정방침이죠. 그래서 내정, 군사, 외교, 재정, 사법 이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임정의 대정방침. 우리가 앞으로 임시정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독립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수립을 한 거죠. 거기서 군사 부분을 최우선에 독립전쟁 노선을 최상위에 놓는 겁니다. 최우선순위에 놓는 겁니다. 뭐냐면 이동희 선생의 표현에 따르면 최후 철혈주의입니다. 우리 독립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장적인 무장력에 의한 그 독립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최후 철혈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이동희가 당신은 최후 철혈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물어봅니다. 물론 답변은 안 하죠. 근데 당시에 독립운동 임시정부 저기 주요한 요인들은 다 무장투쟁에 의해서 독립을 달성하는 거는 다 합의된 거예요. 방식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이동희가 주도된 당시에 이 통합임시정부의 각원들이 이 독립운동 노선을 독립전쟁 노선을 시정방침에 가장 최우선으로 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원동 지역, 러시아 원동 지역하고 서북간도 지역의 여기서 항일 무장 투쟁의 단체들이 대거 출범합니다. 그 표현이 우죽순, 비온 후에 죽순이 막 나오듯이 뭐 많게는 뭐 70여 개 잡는 사람들도 있고 적게는 한 뭐 20여 개 잡는 사람들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좀 주목할 만하면 이제 북한도 지역 같은 게 7개 단체인데 어쨌든 이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여러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청년 학생들이 대거 이제는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두만강, 압록강 넘는 겁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항일 무장투쟁의 단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물론 이제 일본군의 추적도 피하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어떻든 가서 대거 그 독립군 항일 무장단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서북간도 지역의 무장단체들이 청년들이 있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어디 또 숙소가 없고 식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소위 도수부대라고 하는데 이 맨손에 그런 부대들은 있지만은 총도 없고 탄약도 없고 줄 수 있는 식량도 없고 숙소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서북간도 연해주 지역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열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청년 학생들이 특히 급진론적인 어떤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 8월부터 이 만주 독립군들이 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국내로 침공을 합니다. 아주 뭐 소부대, 두세 명의 작은 것부터 한 150명, 200명까지 대규모의 군대들이 숱하게 그냥 강을 넘어가지고 침투를 하는 겁니다. 해서 와가지고 여러 가지죠. 독립자금을 모집하기도 하고, 일본의 주재소라든가 뭐, 통치기관이었던 뭐 경찰서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우편소 같은 걸 전신선 같은 끈등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내부의 이제 급준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 대정방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군사 노선 중심의 대정방침, 그리고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데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안창호 선생, 당시에 노동국 초판인데 이분이 1920년 1월 달에 신년 축하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1월 3일 날 이제 축하회인데 그 전에 이 독립신문 1920년 1월 1일자 3면을 보면은 이게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나온 거기에는 이 신문에 3면이 빠져 있어요. 안창호 선생의 신년은 축사, 안창호 선생 축사에 있던 신년을 맞이하는 그 축사에서 신년은 전쟁은 해다. 이것이 이제 독립전쟁의 원년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건데 신년은 전쟁은 해다.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가요? 대한민국 거기 나온 김일성 선생님 독립신문 거기에는 3, 4면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독립신문 독립기념관에서 나온 거는 3, 4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 축사 안창호 선생의 축사가 신년은 독립전쟁의 년이라는 것이 독립신문 1920년 1월 1일자 3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창호 선생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연설 이게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2번에 걸쳐서 이제 독립신문에 연재가 되는데 이 안창호 선생이 우리가 단정코 실행할 6대사 6가지에서 군사, 외교, 교육, 사법, 재정, 통일 6개 분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쭉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합니다. 아주 뭐 명연설이죠. 우리가 목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어떻든 안창호 선생이 해가지고 군사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설명하고 저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군사 부분이 딱 돼 있죠. 군사 부분을 딱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이게 도선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주로 이게 안창호 선생의 작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틀린 거고 이거는 임시정부의 대정방침입니다. 그 대정방침이 이미 국무회에서 된 것을 안창호 선생이 그걸 가지고 풀어서 연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비밀스러운 거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막 얘기해야 되는 거고 독립신문에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해도 되는 건가? 이럴 정도입니다. 그 독립적 일본 밀정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지금
그 임시정부 내부에도 침투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 우리 치정방침을 그냥 미주랄 고주랄 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할 그 운동가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든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든 이게 첫 번째 대외적으로 알려진 그 안창호 선생이 축사와 간단하게 한 축사와 연설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아 임시정부의 방침이 독립전쟁이구나, 올해는 1920년은 독립전쟁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해구나, 이런 걸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걸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임시정부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뭐냐면 이게 1920년 1월 13일째 국문 포고 1호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 독립전쟁의 중견이들 러시아죠. 중국 양령의 200만 동포가 독립전쟁에 대해 가장 중대한 책임을 짊어졌다고 여기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의 11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죠. 공보 같은 그 기관지에 이제 실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노백린 오른쪽에 있는 노백린 장군인데 이분이 이제 국무총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월 27일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독립신문에는 2월 17일자 되어 있고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국무포고에 보면 그게 1월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없죠. 날짜가 없는데 여기 이제 그 나중에 그 전에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20년 말에 그 미국에서 상해로 오잖아요. 급고 오실 때 각 부서에서 이 국무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은 1월 27일에 국무총장인 노백린 명의로 포고 1호를 발표했다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1월 27일 할 때는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언 자체는 여기 1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포고 보면은 여기 이제 그때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독립전쟁, 임시정부가 1920년을 독립전쟁으로 다 저기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각오를 다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제 이제 일반 동포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 3월 2일 날 그 국무총리였던 이동희가 임시의정에서 시정반침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8개 항목으로죠. 조금 세분화되어 있죠. 아까 안창호 선생은 이제 6개 분야로 나눴습니다만은 이동희 선생은 원래 그 시정방침 그 문건에 따라서 내정, 외교, 군사, 재정, 교통, 교육, 사법, 노동 이렇게 해서 시정방침을 연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독립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기율적으로 진행하여 최후 승리를 득하기까지 지극히 우하여 그 방침으로 이렇게 쭉 군사지시 양성하고 이용병 모집하고 해서 이게 쭉 설명합니다. 요것이 이제 그래서 요것이 이제 임시정부의 방침이라는 걸 이제 알려진 계기가 되는 거죠. 요거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이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추진했어요. 사업들을.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자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1920년만 미주로부터 온 이승만 대통령에게 임시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고한 자료, 국무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가 쭉 나열을 해보니까 이게 쭉 돼 있습니다. 19년 12월 국무, 그러니까 대정방침이 통과된 결의된 그 이후부터 쭉 1920년 10월 말까지 쭉 적어보니까 군사준비단 육군학교 설립, 국민군 소모 교수, 이게 원래 임시정부에서 독립군 만들 때 명칭이 대한국민군입니다. 정식 명칭이 대한국민군이에요. 대한국민군. 근데 그 대한국민 소모 교수 훈련 시작이 1920년 1월 20일에서 쭉 경위, 국무부 제1포고, 군제, 군구제, 육군문학교 조례 뭐 이렇게 쭉 해야 됩니다. 육군문학교 제2졸업식 20년 6월 대한광복군 규정 쭉 나오고, 이게 육군무관학교 제2졸업식 나오고, 1920년 10월 말, 전 이제 요 말이라는 거는 자리에 없습니다. 10월 말에 가서야 이게 동로, 북로, 사령부들. 이 동로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북로는 북간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는 뭐 당연히 서간도 지역이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이 지역이 각 군구가 되는 겁니다. 군구, 중요한 군구. 그래서 사령관이 있어요. 사령부가 있고 사령관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원래 이 세 군구, 그냥 우리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세 지역, 무장부대가 우리 독립군들이 국내로 진격했을 때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지역을 세 개로 나눈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1913년, 14년에 있었던 13년, 14년, 15년에 그 이동희 선생이 북한도와 만주에서 만들었던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한광복군 정부가 똑같은 거예요. 그 구도에서 그걸 딴 겁니다. 이 임시정부의 요 군구제라고 하는 거는 1913년, 14년, 15년에 존재했던
대한광복군 정부를 그대로 명칭만 바꾼 거예요. 아니, 그 시스템 그대로 받은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지리적인 거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일본으로 상대로 한 무장전쟁을 해칠 경우 당연히 압록강 두만강에 가까운 지역에 그것이 군구가 형성이 됩니다. 제1군구, 제2군구, 제3군구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임시정부가 상당히 이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아주 차분하게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됐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독립신문에 실린 이제 독립전쟁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글들을 보니까 임시정부의 방침에 입각한 독립전쟁 시작을 강조한 그 독립신문의 그 논설하고 기사를 쭉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여러분 보시면 전쟁의 해, 국민개병, 국민개나 국민개혁, 6대4 우리 국민의 질, 아까 이제 안청선 연설이죠. 이쪽에 독립전쟁과 제정, 세계적 사 이쪽에 나옵니다. 국민개병주의, 뭐 이동희정의 시정방침 연설 이게 보도가 되고 다시 국민개병에 대해 국민개병 이쪽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제가 디바보 개봉원 선생의 의병전인데 의병전 이 개봉원 선생이 이제 이동희 선생의 아주 의형제죠. 아주 가까운 의형제입니다. 근데 지난 원래 홍범도 장관하고 같이 유해를 봉환하기로 했던 분인데 홍범도 장관은 이제 가족 엽사가 조금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봉원 선생하고 황원정 선생 두 분만 1921년에 모셔왔죠. 근데 그 디바보가 연재를 합니다. 의병전이라는 거. 한말에 의병전을 연재를 하게 되는데 바로 몇 회, 10회에 걸쳐서. 그래서 이 의병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독립전쟁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개봉원 선생님. 그래서 이 1920년 상반기에 그 독립신문을 보게 되면 완전히 독립전쟁에 관한 그 기사로 아주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독립신문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야, 이거 뭐 전쟁을 곰방 치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것도, 아니, 독립군가네. 이거 독립군가도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920년 2월 17일자에 독립군가 1 해가지고, 이게 6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6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절만 적었어요. 나아가세 독립군아, 어서 나가세. 기다리던 독립전등 돌아왔더네. 이때를 기다리고 10여 년 동안에 갈았던 날랭칼을 시험할 날이 나아가세 대한민국 독립군사야. 자유독립 광복할 날로 오늘 이루다. 쭉 나오죠. 이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독립군가가 이게 지금 독립군 행진가로 이렇게 붙여 있다고 그러더래요. 제목, 정식 제목이 지금은 독립군 행진곡으로 알려있대요. 근데 이거를 독립군가를 이거 말고 이것만 실려 있습니다만 계속 연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독립신문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잘 안 들어가면서 안 된 건데 어떻든 이 독립군가 실어가지고 독립전쟁의 그런 이제 분위기를 고치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독립선언서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가 뭐냐면은 의정원하고 임시정부가 주최해가서 쓴 건데 그 기자가 이걸 취재한 기자를 이제 상해의 3.1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3월 4일 날 독립신문 3월 4일 1일자 3월 4일자 일면에 실렸는데 여기 보면 독립군가 나가 싸우러 나가 이게 지금 신대한의 독립군이죠. 나가 싸우러 나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합창했더니 비상에 흥분된 회정은 전신의 전율을 감하고 얼굴에 나타난 결심의 표정은 독립전쟁의 장래를 축하다. 아, 이 기사 상당히 감동적으로 썼죠. 이게 이제 옆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1921년에 이제 2주년 기념 행사인데 그래서 이 3.1절도 이런 독립전쟁을 고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독립전쟁 개시를 촉구하는 임시정부 내외 여론의 비등이라는데 그 여운형 선생이 이제 그 일본을 방문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선생님이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이제 그 임시정부의 관계자들이 이제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건데 여기에 일본 기자하고 했던 것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적 기자, 일본 기자죠. 여운형 씨 방문. 1920년은 동아의 대혈전의 해다 이렇게 제목을 다루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본국으로 거의 매일 임시정부를 향하여 우리에게 자유행동을 취하기를 허하라. 우리의 자유를 탈하고 동포를 학한 적에게 대하여 보복의 기회를 여하라 주라. 하여 연에서 전쟁판 선포를 아주 압박해서 온다는 거예요. 왜 빨리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선포를 왜 안 하고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제 몽양 선생이 이걸 이제 그 분위기를 전달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또 이게 기사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 독립전쟁의 시기고 이에 필요한 준비해가지고 아마 이거 이광수 선생이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보면은 이 국내와 러시아 서북간도 동포들이 임시정부가 왜 이렇게 선전포가 늦어지냐 하면서 혈전을 빨리 개시하겠다.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다가 독립전쟁을 선포하지 않은 시작을 개시를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냥 그것이라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듯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아령이나 서북간도의 동포는 정부가 왜 속히 선전을 아니하냐 이렇게 이게 늦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혈전을 개시하겠다. 본국의 동포들은 왜 어서 독립군이 들어오지 않냐. 빨리 독립군이 한반도로 들어오기를 국내 동포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와가지고 1초라도 한시라도 빨리 우리를 적의 수중으로부터 구출해 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그래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혈전의 의료 방침을 결정하였나. 그래서 혈전이 개시될 시기는 언제냐? 금월이뇨, 내월이뇨, 또는 금년이뇨, 명년이뇨. 이제 한딴 쪽에 그런 그 기자가 이게 쓴 거죠. 자, 이건 오늘 쪽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원에서도 이게 답답하니까 1920년 3월 30일 날 이 다섯 분이 윤기석, 황삼덕, 이유필, 이진상, 김홍수 이 다섯 분이 군사에 관한 건의안 만장일치를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쪽 5개항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요 주목할 거는 이제 빨리 결정해라는 거예요. 그 임시정부가. 그래서 그에 필요한 것이 여기 보면은 사망에 보면은 금년 내에 적어도 만주에서 보병 10개 내지는 20개 연대를 편성해서 훈련할 일. 그리고 금년 내에 적어도 사관과 준사관 약 1,000명을 양성할 일. 금년 내에 전투를 개시해야 돼 적어도 보병 10개 연대를 출동하도록 할 것, 전쟁을 개시하지 할 것, 이런 걸 결의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 임시정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